자, 그러면은 요 뉴턴 방법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보면 자, 여기 그 뉴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이제 fx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이제 근이 이제 알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로 이제 따져봤을 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fx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요 점에 지금 이제 근의 값이 거기는 이제 r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r로 좀 바꿀게요. r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요 r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정확하게 이게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 r의 값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안 나서 그 이제 근사값, 그러니까 근사값을 계산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뉴턴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이다라고 알면 좋은데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값의 근사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뉴턴 방법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의 값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값.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주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질 거거든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이제 그 f'(x1) 곱하기 x-x1에 플러스 이제 x1에서 값이 지금 fx1이니까 fx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빨간색의 접선식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의 접선식에다가 지금 접선식이 분명 만나는 요 점이 하나 있을 텐데, 요 점을 x2로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x2라고 하는 값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x에다 x2를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f'(x1) 곱하기 x2-x1, 요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fx1, 요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거고, 그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x2라고 하는 값을 좀 이제 식을 쓸 거니까, x2라고 하는 값은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요 계산돼서 f'(x1에 이제 x1 마이너스 fx1, 요렇게 이제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2값, 요 지금 여기 뭐야, f'(x1에 이제 x2 값,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배돼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자, 이 넘어간 값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정리를 해보면 x2 값은 x1에서 지금 f'(x1) 분의 fx1, 자,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2 값이 지금 요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1하고 그 함수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x2 값이다. 그 보면은 이 x1 값보다 x2 값이 r에 굉장히 근사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뭐 해주냐면, 한 번 더 접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2 값에서 한 번 더 접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노란색 접선이 나올 텐데, 그럼 이 점을 x3라고 한다면 x3는 x2보다 r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점점 값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r 값에
이 x 값들이 근사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r 값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점점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뉴턴의 방법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식의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x3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x2 마이너스 f 프라임 x2 분의 fx2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이게 우리가 귀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러면 n번째 그 값은 n-1 값에서 미분해 준 거, 그 다음에 함수값 x-1의 함수값, 그죠?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 값이 어쨌든 이제 무한으로 가면, 그러니까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이 xn 값이 점점 r 값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r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이 r 값으로 최대한 어떤 값을 근사시킬 수 있다. r 값으로 최대한 근사시킬 수 있다. 요 개념이 뉴턴 방법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fx의 해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제 내가 근사시키는 방법, 그 해 값을 이제 근사시키는 방법으로 보완을 한 게 이제 뉴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대로 이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보세요. 함수 fx는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다. 자, 그때 x가 1일 때 이 값을 이용해서 fx의 해의 근사값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니까 x3 값을 지금 계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얘기예요.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요거의 근이 우리가 뭔지는 알고 있죠. 뭐냐면 이게 지금 2의 3분의 1제곱이 지금 x값인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값을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는 거야. 이 값이. 그죠? 왜냐면 2의 3분의 1제곱은 어쨌든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이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떤 값이냐, 대략적으로. 자, 그거를 이 뉴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보자. 근데 주어진 값이 지금 뭐냐면 x1 값을 뭘로 줬냐면 1로 줬어요. 1. 그죠? 그럼 1로 줬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시작이, 그럼 두 번째 근사값은 첫 번째 값에다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미분해 준 거 분의 fx1, 자, 요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공식에 의하면은. 자, 그럼 얘는, 자, 1 빼기, 자, 얘를 한 번 미분해 주는 거니까 3x제곱. 그죠? 그러니까 3분의,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4.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을 한다. 자, 그러면 3분의 4면은 한 번 더 해주면 x3 값은 지금, 이제 x2 값이 지금 3분의 4니까 3분의 4에서 빼기, 자, 한 번 미분해주면 3x 제곱이니까 3분의 4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점점 이 값의 근사를 시켜보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뉴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쨌든 자,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 3분의 지금 16분의 얘가 3의 세제곱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 좀 해주면은 16 곱하기 3의 제곱 16 곱하기 3의 제곱분의 없어지고 얘는 지금 4니까 4제곱 4의 세제곱 64 빼기 27 54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16 곱하기 3의 제곱 빼주면은 이제 10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값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점점 이제 복잡해지지만 근사하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4분의 3보다는 조금 더 작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는 큰데 4분의 3보다는 작고,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사이에 저 값이 나올 거란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두 개 문제, 자, 한번 좀 풀어봅시다.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근사값을, 그러니까 요걸 적으면 돼. 이 세 번째 값. 저기 지금 보면은 x3 값을 계산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근사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한번 해봅시다.
둘 다 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은 그러니까 x1, 그러니까 첫 번째 근사값이 지금 나와 있고 두 번째 근사값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근사값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한번 미분해주면 3x제곱 3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그 뒤에 거 미분해주면 6x 플러스 6x잖아요. 그죠? 6 1. 자, 요거 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1. 요렇게 될 거니까 얘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이게 지금 9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9분의 8. 이렇게 나올 거 2개 더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7. 그죠? 요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3루트 3분의 1에 이제 3의 세제곱근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근으로 갖고 있는 그 fx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x 세제곱. 그죠? x 세제곱 빼기 3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구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x 두 번째는 1에서 요거 이제 여기다 한번 미분해 3x니까 그 3분의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5가 이제 두 번째 식이 될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 3분의 5에 또 빼기 얘를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3 곱하기 3분의 5의 전체의 제곱분의 여기다가 이제 3분의 5의 자, 세제곱 빼기 3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자, 이제 225분의 계산해보면 331이다. 실제 기출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건데 파푸스 정리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이해를 잘 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면 내에 읽어볼게요. 지정된 한 직선의 한쪽에 있는 영역 R을 이 직선의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체의 부피와 건널비가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도형의 이제 뭐 건널비하고 부피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를 축으로 해서 이 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렸을 때 나오는 입체 영역 있죠. 그게 뭘 거냐면 상상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이렇게 도넛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이 도넛 형태의 그 건널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넛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으로 뭐 원주각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회전체의 이제 건널비를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다 여기가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도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문제로 못 푸는 건 아닌데 앞쪽에 있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분명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근데 이게 파푸스 정리에서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은 요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1회전 회전시켰을 때 건널비를 계산하고 싶다면은 2파이 곱하기 이 축으로부터 이 도형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중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점이잖아. 그죠? 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요 지금 축까지의 거리를 이제 R로 둘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파이 R 자 곱하기 그 다음 쉬운 게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도형의 이제 그 둘레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도형의 둘레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얘가 건널비가 되는 거고 부피는 마찬가지로 2파이 곱하기 이제 R 곱하기 도형의 이제 넓이를 계산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입체 영역의 건널비하고 이제 부피를 계산할 때 굉장히 좀 편하다. 회전체의 건널비 부피를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무게중심을 그러면 이제 항상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되게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라든가 아니면 원,
아니면 정삼각형 뭐 이런 애들, 그죠? 정삼각형은 이 중점의 이제 3분의 1에 여기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로 이제 푸는 게 이 파푸스 정리다. 자, 그래서 그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내가 풀어보면은, 영역을 지금 y축 두께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딱 정확하게 이런 문제 유형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중심이 1,2인 거고,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y축 둘레로 회전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y축인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 축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반지름이 1이고, 지금 x축이 지금 1이니까, 이렇게 축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지금 한 바퀴를.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부피 V는 2파이 곱하기, 자, 축으로부터 중심까지, 그죠?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1 곱하기 요거의 넓이는 이제 r제곱 파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이다? 2파이 제곱,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실제로 아주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엔 축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네, 축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일단 진행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무게중심은 어쨌든 그 정사각형의 한 중점일 거고,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그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게 거리 공식이, 이게 y는 지금 마이너스 x니까, 그리고 요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게 거리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점과 이제 그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 중심이 지금 2,2죠, 그죠? 2,2. 그러니까 자, 여기 2,2이고 여기서 이제 위례전을 시키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수직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면은 y 플러스 x는 0하고 지금 2,2의 이제 거리, 그죠? 요거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이 d는 제곱 루트 2분의 절대값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2 플러스 2 빼기 0이니까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4, 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이제 2 루트 2죠, 그러니까 2 루트 2,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2 루트 2에, 자, 요거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이게 반지름이 지금 2니까 이게 4가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16 루트 2파이,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그 다변수 함수,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적분 과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분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충분히 뭐 이제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변수로 이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다변수에 대해서 조금 배워봐야 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변수가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란 뜻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fx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1변수를 얘기하는 거야. 1변수. 그러니까 1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x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의해서 이 함수값이 결정되는 함수, 그죠? 얘네들을 이제 1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다변수는 그러니까 2변수부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2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변수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변수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z고요. 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표현은 이제 z는 뭐 fx, y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y는 f의 뭐 x1, x2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교재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컴마 순서상으로 표현돼 이제 있는 형태의 함수라면은 이거 이제 다변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1변수일 때는 보통 이제 이 값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이제 이 2변수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실수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보통 평면의 뭐 부분 집합에서 이제 어떤 함수값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이게 직선이고 이 직선이 두 개가 모이면은 이 평면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직선, 평면. 그럼 3변수는 뭐겠어요? 3변수는 이제 입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의 부분 집합에서 어떤 함수값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3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3변수는 보통 표현이 뭐 이제 뭐 w는 뭐 f, 뭐 x, y, z 이렇게 돼서 x, y, z 공간상의 어떤 값을 이제 부분 집합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가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죠? 4차원이기 때문에 축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3변수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 2, 3변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그 2변수 함수,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건 사실 2변수 함수하고 3변수 함수에 대해서 거의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라고 하지만은, 이제 2변수하고 3변수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변수 함수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z는 이제 fx, y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R2, 그 정의역은 R2의 부분 집합, 공역은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R2라고 하는 애가 이제 평면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는 이제 Z는 이제 fx, y는 3차원 공간에 이제 그릴 수 있고, 자, 그래프의 형태가 이제 곡면이다. 자, 참고로 이제 그 곡면의 형태를 좀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위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파악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등위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2차원상의 그 이제 뭐 지도를 봐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보면은 산맥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 같은 높이, 그러니까 산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산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게 얘인 거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산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뭐 산의 형태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그 점들을 지금 모아놓은 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보통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뭐 100이고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0,000이라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높이가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형태이고, 그 형태가 연속적으로 그리게 되다 보면 어떤 산맥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아이디어를 좀 따와서 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렇게 좀 이제 등위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선, 그 등위곡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해주면 그래프 형태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등위곡선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방금 전에 좀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자, 그 Z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Z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지금 이변수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일단 이 식의 형태를 좀 자세히 보면 Z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왜냐면 산술 구조상 Z값이 음수가 되면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Z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자 이제 식에 대해서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Z가 지금 0일 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3차원상의 이제 그 좌표 체계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X, 자 Y, 자 Z라고 했을 때 Z가 0이라는 거는 이제 높이가 0에서 이 함수값이 얼마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Z가 1에서는 어때요? Z가 1에선? Z가 1일 때는, Z가 1이라는 얘기는 Z가 1인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Z가 1이라는 얘기는 X, Y가 뭐가 됐든지 간에 Z가 1이기 때문에 이게 Z가 1인 이렇게 평면 여기 위에 지금 이 그래프의 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XY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 그죠? 그러면 이 Z는 1이라고 하는 평면에 원의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연속적으로 그려보면은 아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겠구나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올라갈수록 이게 원 형태가 원이 점점 커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냐면, 아 요런 식으로 뭐 좀 생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사실은 이거는 두 가지 형태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왜냐면 이 곡선 형태의 곡면 형태의 단면도 원이고 이 선 형태의 단면도 지금 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변수 중에서 한 가지 변수를 죽여보는 거야. 죽인다는 얘기는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Z는 X제곱이죠. 그럼 Z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 상관없을 때 X하고 Z의 관계가 지금 2차 함수 형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겠어요?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 형태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 중에서 일단은 파란색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Z는 X제곱, Z는 Y제곱 형태일 거니까 어쨌든 단면의 형태가 이런 그 2차원 형태의 그 곡선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직선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직선은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렇게 루트가 붙으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루트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Z의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단면은 원 형태인데 Y를 죽여봤을 때 이게 Z가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마이너스 값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플러스 X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선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이 형태가 이렇게 노란색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곡면의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곡면에서 그것은 이제 그 변수 하나를 죽여보면서 이제 그 형태를 좀 유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노란색 그래프가 아니라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절구형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가 답이 될 거란 얘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렇게 생긴 입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가 지금은 잘 안 보일 건데 우리가 이 식을 다루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보여 이게. 예,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z가 1 빼기 x-y거든요. 이거를 마음대로 한번 조작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태가 안 보일 때에는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z가 보세요. z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이게 xy 관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z가 0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형태가 x 플러스 y가 지금 1인 형태가 나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직선이야. 그죠? 그럼 z가 0이라고 하는 평면이 지금 xy 평면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xy 평면이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지금 얘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거를 지금 x축, 얘를 이제 y축이라고 이렇게 뒀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게 1-x니까 얘가 1일 때 여기가 이제 1, 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형태로 봐보면은 직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조금만 더 한번 키워보면은 한 뭐 2분의 1만 키워봐도 여기는 x 플러스 y가 지금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작은 형태, 그러니까 2분의 1인 평면에서, 그럼 z가 2분의 1인 평면에서, 자,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런 식으로 생길 거다.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2분의 1을 만나면서 이렇게 점을 내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1.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가, x는 마이너스 y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직선 형태라는 거야. 그럼 이게 대충 뭐 이제 이런 선 형태인가 보다. 그러니까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런 쭉 평면 형태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형태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형태인 거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x는 0하고 y는 0이 값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x는 0이라고 하는 평면.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YZ 평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YZ 평면은 여기 평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Z 평면에 의해서 잘린 형태. 자, 그 다음에 XZ 평면에 의해서 Y는 0이라고 하는 건 XZ 평면에 의해서 잘린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죠? 그럼 평면은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지금 이 두 개에 의해서 잘린 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쪽에서 잘린 형태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YZ니까 X는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평면 식에다가. 그럼 X는 0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Y 플러스 Z는 1이죠. 그죠? 그럼 Z는 1-Y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얘가 이 평면에 의해서 잘린 부분이 이 선 형태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지금 XZ 평면이니까 Y는 0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 Y는 0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X 플러스 Z는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뭐냐? 얘에 의해서 이 파란색 평면이었는데 이게 요쪽 평면에 의해서 잘린 형태가 지금 이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정확하게 사면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면체. 이게 사면체 형태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자,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됐으면은 이제 이해되죠, 이거?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등위선, 그러니까 그 선의 형태를 보면서 입체의 영역을 조금 유추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당연히 이제 극한부터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이변수함수의 극한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변수함수 극한은 어쨌든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리미트 이번에 x, y가 어떤 a, b라고 하는 점으로 갈 때 f(x, y의 함수값이 L로 가까이 가더라. 자, 그러면 그때 극한값을 L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이변수 함수는 이 점에서 극한값을 L이라고 한다. 근데 일변수하고는 좀 다른 게요. 일변수는 경로가 어디밖에 없어요. 일변수는 내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일변수 y는 fx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점의 값을 a라고 할 때 내가 리미트 x를 a로 간다라고 할 때 이 a로 갈 때의 경로가 일변수는 몇 개밖에 없다? 좌우 2개밖에 없어요. 경로가 2개야. 일변수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하는 게 좌극한하고 우극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변수는 지금 정의역이 어떤 평면의 부분집합이야. 요 점이 지금 a, b라고 하는 점인 거고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이 부분집합에서 어떤 곡면이 지금 위에 이렇게 정의가 막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지금 정의역이고 이 하얀색 부분이 정의역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의역에 있는 점들에 의해서 함수값을 모아놓은 게 이 곡면 형태가 z는 뭐 fx, y 이런 지금 곡면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의역상에서 어떤 곡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 z값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곡면이 막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점에서 지금 함수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요 점이 지금 f a, b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걸로 지금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간다라는 게 이 이변수 함수는 경로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군데밖에 없었는데 얘는 내가 그냥 만들면 다 경로인 거야. 내가 뭐 맘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다? 경로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서 어려운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a, b로 지금 가는 경로가 무수히 많다. 자, 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극한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그럼 우리가 지금 얘도 어떻게 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 보였냐면 좌극한이 얼마, 우극한이 얼마이다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지금 값이 하나로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극한값이 얼마이다를 보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애로사항의 문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다행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봐보세요. 자, 필수 예제를 잠깐 봐보면 위에 보지 말고 필수 예제를 보면 지금 x, y가 1, -3이야. 자, 그랬을 때 x-y 제곱분의 x 제곱.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x가 1로 가고 y가 지금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값이 1 빼기 9 분의 1 값이 있죠. 이런 극한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값 넣었을 때 값이 있으면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이 이변수 함수도. 그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도 보통 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극한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연속해서 많이 하는 건데 그냥 그 값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변수 함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x, y제곱, x제곱이 1-3을 집어넣었을 때 전혀 이 자체값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경로를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랬듯 부정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형을 우리가 이제 부정형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때 그 극한이 얼마이다라고 조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값을 집어넣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극한의 성질을 보세요. 극한의 성질이 지금 이변수 함수 지금 f하고 g가 한 점에서 극한이 존재할 때 지금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일변수에서 성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변수에서도. 대신 거기서 전제 조건은 뭐다? f의 극한값, y의 극한값, 이변수 함수의 극한값이 각각 얼마이다. 이게 이제 얼마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 네 가지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값이 집어넣어서 값이 도출되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풀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는데 이제 부정형의 문제이다. 그 얘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게. 너무 쉬우니까. 나왔죠? 그죠? 그래서 2의 루트 2다. 이거는 뭐 당연히 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부정형 중에 일단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이제 치환형이에요. 그러니까 치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의미하냐면 보통 이제 요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 보세요.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이 부정형 형태야. 맞죠? 0분의 0꼴인데 얘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들어있는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00으로 간다면 얘도 지금 어쨌든 어디로 가요? 00으로 둘 다 가는 거야. 근데 그 00으로 가는 게 완전히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xy를 그냥 t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탄젠트 역함수 t하고 완전히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변수로. 그럼 이건 뭐냐면 치환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로피타 정리를 써주면 이거의 로피타 정리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에 지금 이 값에서는 내가 로피타 정리를 못 쓰지만 얘는 일변수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1분의 지금 이제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자, 여기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치환형이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2번 문제. 자, 리미트 이제 xy가 지금 00으로 가는데 자, 두 번째 유형이 똑같이 치환형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지금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인 거야. 그 얘는 지금 형태를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변수로 이끌어낼 만한 게 없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치환 중에 가장 먼저 사실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이런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치환인 거고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극좌표 치환이에요. 극좌표 치환. 왜냐면 이 극좌표 치환은 굉장히 강한 치환의 도구인 게 이 극좌표라고 하는 건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 가까이 가는 경로가 무수히 많은데 이거를 극좌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이 똑같을 때 세타 값만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극좌표가. 그러니까 극좌표는 굉장히 좋은 게 R 값 하나 결정되고 세타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극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형인데 나온다면 일단 극좌표 치환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극좌표 치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R 사인 세타 요 치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쨌든 X, Y가 0,0으로 간다는 얘기는 극좌표 관점에서 뭐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 R 값이 0으로 가는 거야. 그죠? R이 0으로 가는 게 결국 0,0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타는 0으로 가는 거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어. R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R이 0으로 간다. 분의 자, 요 형태는 사실 이제 그 제곱, 세제곱이니까 뭔가 극좌표 썼을 때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R 제곱분의 R 세제곱 이제 코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R 하나만 남죠. 그 R이 0으로 가니까 세타 값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얘는 항상 얼마인 거야?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얼마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다? 극좌표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경로를 극좌표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경로로 자 생기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이거를 반지름 R로 묶어버리고 세타만 움직이게 되면 이 모든 경로를 다 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좌표 치환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얘기야. 치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 치환을 배웠습니다. 생긴 게 똑같은 거랑 극좌표 치환. 알겠죠? 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좀 나가볼게. 알겠죠? 예. 지금까지는 괜찮죠?